또 다른 반응들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챙겨보죠.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송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를 두고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지위와 인맥으로 서로 인턴을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면서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조 장관의 그 회고록을 발간한 것에 대해서는 네.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한 조국 전 장관은 페북의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대해 송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썼고요. 네. 최근 이제 그 임명된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국의 페북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광풍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조국 전 장관님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드린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시점은 또 왜 지금일까? 사과 이후에 그럼 또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일까? 두 분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정은혜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취임 한 달이 됐죠. 취임한 지 한 달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국민 소통,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도 만나고 이제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묻혀버렸군요. 네, 묻혔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근데 왜 이 시기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2019년 8월 9일에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었고 그 경험들은 사실 19년에 있었던 그렇죠.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네. 근데 조국 장관님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신보라 의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저를 잊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 하면서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또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패했던 요인, 부동산,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적 논란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시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재산이 있었을 때에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다. 사실은 그 학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였지만 저는 임플란트 학종이라고 제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의 그런 학종의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냥 이식만 해와서 학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화하고
하고 그냥 계량화하는 그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대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조국 장관이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죠. 예. 벌써 10만 권이 팔렸다고 해요. 지금 한 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만 권 정도가 팔렸고 그래서 한 민주당의 당직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조국의 시간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국민들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해서 사는 것도 있지 않을까. 특히 조국의 시간이 많이 팔릴수록 윤석열의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분석을 한 그 당직자의 그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좀 갈등에 있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조국의 시간을 이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좀 꼼꼼히 좀 보고 그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오히려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화합의 길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넘버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어야 했던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검찰총장을 재임하던 기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과잉 뭐 수사라든지 선택적 정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그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조국 자녀의 그 동양대 표창장이 첫 10일간 그 보도된 건수가 1191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장모의 그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도 그 지금 첫 10일간 68건의 보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되어 있는데 선택적 정의, 과잉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입시 제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풀어가야 된다라는 지금 지적도 해주셨고요. 심으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은 그 송영길 대표의 이 반성하겠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은혜 의원께서 그 발언 자체도 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주신 것에 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우선 당 대표로서 네. 굉장히 큰 지지율 이탈까지 불러왔던 네. 그런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자는 그 메시지를 내기까지 얼마나 좀 고심이 많았을까. 특히나 이제 친문이 조국 수호에 많이 나서기도 하고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이런 것까지 많이 하는 마당에 네.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요. 예. 저는 반성하겠다는 그 메시지 자체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다만 이제 그 반성의 어떤 수위 그다음에 어떤 표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의 그 전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민심 경청 대회를 대국민 보고 그렇죠. 대회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A4 용지로 한 5장 정도의 분량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한 언급은 한 뭐 3-4문단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면 그 전략적으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이렇게 진행 방향에서 보면 오고돈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첫 시작부터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사과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사과를 하냐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은 사과한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돈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 사과. 그 조국 사태에서는 법률적 문제는 지켜보자. 근데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사과하겠다. 네. 그리고 조국 사태는 조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처럼 두루뭉술한 주장으로 성찰적 반성 정도의 표현으로 네.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기대한 명확한 반성이라면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립니다. 그 표현으로 시작했다라면 그걸 훨씬 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윤석열 가족에 대한 비리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최근 반론 요지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언급은 굳이 꼭 했었어야 됐을까. 이게 진정성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조국 수사와 윤석열과 관련해서 연관을 짓기보다 예. 수사 기준에 대한 비교라면 조국의 입시 비리, 가족의 입시 비리 문제와 예. 쌍둥이 딸 과거에 숙명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예. 숙명여고 그 아버지의 쌍둥이 딸 시험지 유출 사건 예. 그것과 더 비교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둘 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예. 아버지는 실형을 살고 자녀들은 퇴학 조치를 당했는데 예.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 아버지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고 1심은 유죄 판결이 나왔고 네. 그런데 자녀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 이 숙명여고 아버지가 책을 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이것도 나는 반론 요지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내 딸은 죄가 없다. 이렇게 했다면 과연 민주당 지도부와 네.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하는 자의 행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 네. 책이 나온 사실을 알리는 내용에서도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하루에도 몇 개의 페이북을 공유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그게 자숙의 시간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도 광풍에 희생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었다는 게 정말 네. 아쉬운 발언이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숙명여고 시험지 탈취와 비교하시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또 지적이 지금 네. 많이들 나오곤 있는데요. 자, 네. 정은혜 의원께 또 의견 일단 들어보죠. 뭐 예. 크게 보면 이제 동양대 표창장 뭐 위조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 그게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그 따님이 의전원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의전원이 그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입시 비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또 의사고시도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시험 자체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사실은 그거 위에도 또 다른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위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고 예. 그 조국의 시간에서도 그 보면은 내가 검찰에겐 사냥감이었고 기자에겐 동물원 원숭이였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걸 좀 볼게요. 우리가 뭐 표창장도 있지만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사초원의 비리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또 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조국이 잘못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예요. 엘리트고 사실은 재산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많은 편이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 서민과 중상층에 대한 가치를 대변하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좀 봤을 때는 정말 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위선으로 보이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었고 실제로 제가 댓글 중에 어떤 한 댓글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위치였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정말 1%와 99% 정말 상위 네. 1%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어떤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대다수의 소수의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측면이 좀 들고 실제로 이렇게 사과를 해도 또 뭐 사과가 잘못됐다 뭐 사과의 디테일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좀 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지금 수십 차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또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더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털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또 이렇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보라 의원이 전체를 문제라고 하시진 않았고 평가는 좋았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의 수위와 표현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네.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예. 저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진심으로 네. 잘 정리하고 가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 당도 어떤 역사 왜곡이랄지 이런 발언들을 진정성 있게 완벽하게 그렇죠. 다가가지 못하면서 예. 실은 정말 많은 지지율을 잃어가면서 이걸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조국 사태도 이거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제도가 스펙을 쌓는 형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입시 제도 안에서 그 스펙을 허위로 날조로 만들어가는 건 분명한 잘못이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 판단을 맡겨두자 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실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은 것처럼 사고하는 이 민주당식의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정말 끝나지 않고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태보다는 이 사과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두 분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서울시가 최근에 직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그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문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취지는 또 무엇이었는지 직원들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 전체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 중에는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권익 담당관은 지난 26일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생활수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문자는 안녕하세요.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5가지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변화의 한 걸음 함께 실천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발송이 됐는데요. 네. 문자 내용은 그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모 신체에 대한 비유나 평가 NO.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NO. 성차별적 농담 NO. 지위를 이용한 사적 만남, 사적 업무 지시 NO.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 NO 등 성평등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해당 문자가 발송된 후 서울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 해당 메시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자는 여성한테만 보내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문자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불만이었는데요. 담당 부서 이름부터 평등하지 않다. 남성 가족 정책실은 왜 없느냐라는 글을 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자 여성으로 보이는 다른 공무원이 또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게시판만 봐도 여성차별에 관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는 게시판을 통해서 요즘 남성이 차별받지 여성이 무슨 차별을 받느냐는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직장에도 넘쳐난다.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1일 성폭력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단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 간부 40여 명과 함께 성인지 성적 괴롭힘의 예방 교육을 또 받은 바도 있고요. 앞으로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 성비의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격상, 성비의 사건 신고 한라인 개통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자, 근데 오늘 지금 이 문자 5가지의 생활 수칙을 보낸 그 문자 내용, 여성만을 과연 위한 것인가? 성평등한 조직 문화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지금 서로 간의 갈등을 좀 남녀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젊은 층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막막하네요. 문자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건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정은혜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네. 전혀 뭐 그게 남녀 차별을 조장한다거나 예. 혹은 여성의 권익만을 딱 강조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실은 그 뭐 직장이나 일하는 문화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될 것들을 예. 내어놨는데 이 서울시 그 내부의 익명 게시판들의 판에. 여러 반응들은 예. 조금 과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발송 주체가 저는 이제 어디 여성가족 정책실의 여성권익 담당관이었다고 네, 여성권익 담당관.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주장들은 또 그 뭐 남성가족 정책실을 왜 없냐 이런 식의 또 그런 반론은 조금 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권익 담당관이 이 문자를 발송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마치 누군가에게는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체가 오해를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자에서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그렇죠. 혹은 특정 선거 관련되지 않아도 모두에게 반대의 이제 경우도 있을 평등한 수 있으니까. 고용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 이제 그런 건데도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저는 보면서 이게 정부 부처의 그 업무 이분화와 좀 연관이 된 문제라서 제가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의 그 성범죄 관련 업무, 뭐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예. 이걸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 왜 여성가족 정책실일까? 보면 이거는 공공 부문의 성비 문제, 예. 성폭력 예방 교육, 뭐 성희롱 예방 교육 담당 이 전담 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그걸 이제 지자체가 같이 이행을 하는 그 조직 구성상 네. 편제를 그렇게 그래서 여성가족 정책실이라고 아마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공공부문이 아니라 일반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위기에 의한 뭐 성폭력 이런 문제들의 전담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 안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법률 안에 네. 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내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그래서 고충 처리 담당관이 있거나 네. 아니면 양성평등 담당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같은 데는 인사팀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 신고를 하면 인사팀 내에 어떤 별도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가부하고 그 고용노동부가 같이. 합동으로 예. 성희롱 성폭력 그런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지자체는 여성가족 그 정책실이 성평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직제 오해를. 이름 자체가 그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근데 또 교육부 뭐 네. 법무부 이런 데는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되어 따로. 있더라고요. 이 명칭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봤을 때는 이게 고용 어떤 평등 그다음에 직장 내 뭐 남녀 차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그 여성 권익 명칭을 양성평등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으로 좀 전환하는 것. 전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일 그러네요.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정은혜 의원께서 짤막하게 의견을 좀 네, 주신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남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가르치죠. 제 네. 딸한테도 그러긴 하는데 제 딸이 뭐 잠재적인 범죄자라서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그 모든 남성도 사실 잠재적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몸의 범위, 상대방의 범위, 내가 언제 어디까지 상대방을 만질 수 있고 어디까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은 사실 뭐 남성 여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번 그 지침도 우리가 방역 때문에 뭐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지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모두가 일베가 아니죠. 네. 그렇듯이 여성 모두도 레디컬 페미니즘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혐오 범죄가 늘어났는데 모두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사실은 한국인들 네. 또 일본인들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중국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실제로 이것은 그 뭐 성추행
혐의의 그 부사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뉴스에서도 해병대에서도 동성끼리 100차례 성추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 성추행 당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게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남성 여성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조직 내의 성추행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게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매일 보고 업무상으로 그렇죠.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업무를 하는 공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내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게 뭐 이거를 뭐 성의 갈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신보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안도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명칭 하나도. 우리 네. 모두가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합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두 개의 뉴스를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